미국이 한국을 건드렸습니다. 관세 32%, 반도체 기술 강제 이전,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은 한국 굴복을 위한 총공세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뱉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6시간 만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80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멈췄고 펜타곤이 마비됐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 살려달라고 강대국이 무릎 꿇은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모든 건 3개월 전 그날의 브리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맥콜리스터 백악관 국가안보의 경제안보 선임 보좌관입니다. CIA 경제분석관으로 12년, 펜타곤 산업기반국 자문역으로 5년. 워싱턴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경제전쟁의 설계자라고 불렀죠. 그날 아침 시츄에이션 룸에 묵직한 참나무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느껴지던 공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에어컨이 18도로 맞춰져 있었지만 제 이마에는 미세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흥분이었죠. 맥콜리스터 보좌관, 준비됐나?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터너가 물었습니다. 그의 은혜색 넥타이가 형광등 아래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완벽합니다. 저는 12페이지짜리 브리핑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지에는 급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아래 작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전명 실리콘 셧다운. 대상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목표 72시간 내완전 굴복. 회의실에는 15명의 참석자가 있었습니다. 재무장관, 상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펜타곤 차관보, 그리고 각 부처의 핵심 실무자들. 하지만 그들은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저였으니까요. 대통령께서 도착하십니다. 비서실 직원의 말이 떨어지자 전원이 기립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붉은 넥타이가 유난히 선명해 보였습니다. 앉아. 맥콜리스터 자네가 뭔가 대단한 걸 들고 왔다며. 대통령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거래를 앞둔 사업가의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죠. 예, 대통령님.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한국 반도체를 72시간 안에 무릎 꿇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회의실에 미세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습니다. 현재 고대역 폭메모리, 흔히 HBM이라 부르는 AI 핵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94.7%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삼성과 SK가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칩, 애플의 아이폰, 심지어 우리 펜타곤의 F-35 전투기까지.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끊고 참석자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불안한 표정들. 좋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이건 약점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대통령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설명해봐. 한국은 미국 시장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매출의 43%가 미국에서 나옵니다. SK는 38%입니다. 우리가 문을 닫으면 그들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작년 현대차 사태의 타임라인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작년 9월 우리가 현대차 조지아 공장의 보조금 반환을 요구했을 때 한국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48시간 만에 백기 들었지. 터너 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48시간 처음에는 부당하다고 항의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죠. 하지만 결국 추가 투자 약속까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인들은 강하게 나가면 굴복합니다. 70년간 안보를 우리에게 의존하면서 생긴 습성입니다. 그들의 DNA에 새겨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참석자들의 뇌리에 박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네 계획이 뭔가?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래의 냄새를 맡은 포식자의 눈빛이었죠. 저는 네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관세 32%. 한국산 반도체 전 품목에 즉시 부과합니다. 32%. 좀 세지 않나? 재무장관 스티븐 리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세야 합니다. 협상용이 아닙니다. 굴복용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텍사스와 애리조나 공장의 핵심 기술 자료를 인차우가 마이크론에 공유할 것 거부하면 공장 가동허가 취소입니다. 그게 가능해. 반도체법 제45조. 국가안보 위협 시 외국 기업의 설비와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5조 원의 보조금을 줬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방을 검사하겠다는데 거부할 권리가 없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제 팀이 6개월간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한국의 대응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시나리오 A 즉시 굴복. 확률 67%. 시나리오 B 48시간 저항 후 굴복. 확률 28%. 시나리오 C 장기 저항. 확률 5%. 어느 쪽으로 가든 결과는 같습니다. 한국은 무릎을 꿇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꿇느냐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예측은 72시간입니다. 72시간이면 끝납니다. 회의 시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참석자들의 얼굴을 하나씩 훑어봤습니다. 재무장관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고 상무장관은 메모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펜타곤 차관보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잠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시아 담당 분석관 사라 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 3세로 서울에서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죠. 맥콜리스터 보좌관.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한국이 그냥 나가버리면? 나가버린다니? 철수요. 싸우지 않고 그냥 공장 문 닫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솔직히 그녀의 질문이 귀여웠습니다. 첸 분석관. 한국은 미국 시장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철수한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더 죽습니다. 자폭 테러를 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작년 현대차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완성차였고 지금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대체가 어렵습니다. 대체가 어렵다. 저는 가볍게 손을 내줬습니다. 인텔과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저멜 장비가 있죠. 반도체는 장비 싸움입니다. 한 대에 4,500여 원짜리 유비 장비만 있으면 칩은 알아서 튀어나옵니다. 한국인들이 하는 일은 기계 버튼 누르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라 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삼성 평택공장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버튼 누르기가 아닙니다. 그건 마치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장인이 도자기를 빚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계로는 측정할 수 없는 미세한 감각들이 있습니다. 감각.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첸 분석관. 여기는 국가안보회의입니다. 감각이나 장인정신 같은 낭만적인 이야기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데이터로 말합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보십시오. 인텔 오리건 공장의 엔지니어. 평균 연봉은 47만 달러입니다. MIT, 스탠퍼드, 칼텍 출신 박사들이 넘쳐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 대부분 지방대 출신의 야간 근무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재 한 명이 오퍼레이터 100명을 대체합니다. 이게 반도체 업계의 상식입니다. 사라 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더 하려는 듯 했지만 대통령이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맥콜리스터 말이 맞아. 협상에서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 상대방이 잃을 게 더 많다는 걸 알려주면 돼. 한국은 우리보다 잃을 게 많아. 그게 팩트야.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대통령이 제 편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군.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미친 짓을 한다면, 그러니까 철수를 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 물론입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인텔 CEO 패트릭 겔싱어에게 이미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오리건과 아이다호 공장을 150% 풀가동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체 인력 6천 명이 대기 중입니다. 라인 세팅도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 자이스, 일본 도쿄 일렉트론, 네덜란드 에스물에서 기술 지원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한국인 몇천 명 빠진다고 문제될 것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 철수하면 우리한테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기회. 그들이 나가면 우리는 명분을 얻습니다.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공장 자산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30년간 쌓아온 기술과 설비를 공짜로 얻는 셈이죠. TSMC를 굴복시킨 것처럼 삼성도 껍데기만 남기고 알맹이는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겼다고. 마음에 드는군.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72시간이라고 했지? 확실해. 대통령님. 저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카에서 12년간 경제전쟁을 분석했습니다. 이란 제재, 러시아 금융망 차단, 중국 화웨이 고사 작전. 전부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은 그들보다 약합니다. 경제 규모도 작고 동맹국이라는 약점도 있죠. 그들은 우리와 싸울 수 없습니다. 저는 똑바로 대통령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72시간이면 끝납니다. 제 커리어를 걸겠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이 의자의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10초, 20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좋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해봐.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7년 공직 생활의 정점이었습니다. 서명은 언제 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대통령 집무실에서. 자네도 참석해. 영광입니다. 대통령님.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맥콜리스터 보좌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라 첸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해도 될까요? 뭔가요? 작년 현대차 때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반응을 직접 봤어요. 그들은 울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빛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어요.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저는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첸 분석관. 눈빛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72시간 후면 그들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승리의 빛처럼.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녀의 경고가 예언이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9시. 대통령 집무실. 저는 양복을 3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결국 선택한 것은 감색 이탈리아제 올수트. 넥타이는 금색으로 했습니다. 승리의 색이니까요.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육중한 네졸루트 데스크 위에 서명할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양옆에는 백악관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맥콜리스터. 왔군. 대통령이 손짓했습니다. 여기 옆에서. 저는 대통령의 오른쪽에 섰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의 한가운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행정명령의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반도체 공급망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내부 코드명은 실리콘 셧다운이고요. 실리콘 셧다운. 마음에 들어. 대통령이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은 몸체의 금색 테두리. 수천만 원짜리 한정판이었죠. 자, 이 서명 하나로 한국 반도체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온다. 맞지?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역사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대통령이 만년필 뚜껑을 열었습니다. 딸깍. 그 작은 소리가 총성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스. 찰칵찰칵.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됐어. 대통령이 펜을 내려놓으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맥콜리스터. 72시간이라고 했지? 시계 돌아간다. 결과 보여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명이 끝나고 30분 후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미국 반도체 주권을 되찾기 위한 역사적 조치에 서명했다. 한국은 선택해야 한다. 미국의 파트너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적으로 돌아설 것인가? 3분 만에 좋아요 47만 개. 리포스트 12만 건? 저는 집무실을 나와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565피트의 하얀 첨탑.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건물이죠. 저는 컴퓨터를 켜고 개인 주식거래 창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비밀 계좌 잔액이 떠올랐습니다. 340만 달러 약 45억 원. 연금, 주택담보대출, 아들 학자금까지 끌어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매수 주문을 입력했습니다.
종목 수억 쓸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 수량 23,000주. 종목 아인트시 인텔. 수량 45,000주.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주문 체결 완료. 이건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설계한 미래에 대한 확신의 투자였죠. 한국이 무너지면 인텔과 마이크론은 폭등할 것이고 제 계좌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겁니다. 저는 뒤로 기대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진하고 쓴맛이 혀끝에 감돌았습니다. 승리의 맛이었죠. 그때 책상 위 모니터에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CNN 속보 트럼프. 한국 반도체에 32% 관세 부과 서명. 삼성 SK주가 급락. 예상대로였습니다. MBC 속보 한국 원화 가치 폭락. 달러당 1,580원 돌파. 완벽했습니다. 블룸버그 속보 한국 정부. 긴급 대응회의 소집. 특사 파견 검토. 거봐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지금쯤 패닉 상태일 겁니다. 곧 백악관으로 특사가 날아오겠죠.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터너 보좌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상대로 진행 중 한국 측 접촉 오면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장이 30초 만에 왔습니다. 좋아. 대통령께서 매우 만족해 하신다. 오늘 저녁 축하 만찬 준비하라고 지시하셨다. 축하 만찬. 아직 72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역시 대통령은 승자의 본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오후 3시. 상황실에서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 현황입니다. 부하 직원 마크가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한국 측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부당하다. 유감이다. 뭐 그런 거겠지. 아닙니다. 마크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성명서가 3줄입니다. 3줄.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것은 삼성과 SK 미국 법인 공동명의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수신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내용 행정명령 제47호에 따라 당사는 금일정으로 미국 내 모든 생산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며 파견 인력 6,200명 전원을 즉각 귀국 조치함을 통보합니다. 귀국의 건승을 빕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3줄, 정말 3줄 뿐이었습니다. 항의도 없었습니다. 협상 요청도 없었습니다. 소송 예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간다. 단 3줄로. 이게 전부야? 예,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아니,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방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좋아. 그들이 먼저 포기했군. 더 좋아. 협상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는 거야. 하지만 엔지니어들이 정말로 떠나면 공장 가동은 어떻게 해? 인텔이 대기하고 있잖아. 문제 없어.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석양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의 서막. 그때까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4시간 후, 저는 LSC 상황실 대형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텍사스 테일러 공장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확대해봐. 저는 오퍼레이터에게 지시했습니다.
화면이 줌인되었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 40대가 넘는 전세버스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를 향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흰색 방진복을 벗고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조용히 걸어 나오고 있었죠. 마치 미리 짜놓은 안무처럼 질서정연했습니다. 소리 틀어봐. 현장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고막을 긴장시키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고함도 없었습니다. 항해 구호도 없었습니다. 울음소리조차 없었습니다. 6,200명의 인간이 4년간 일한 직장을 떠나면서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제 옆에 서 있던 사라첸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짐이요. 그녀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아무도 짐을 안 들고 있어요. 저는 다시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캐리어도 없었습니다. 상자도 없었습니다. 노트북 가방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빈손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손에 쥔 채 4년입니다. 사라첸이 말을 이었습니다. 4년간 가족과 떨어져 산 사람들이에요. 사진도 있을 거고 개인 물품도 있을 거예요. 엔지니어에게 노트북은 군인의 총과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챙기고 나가요? FBI가 데이터 반출 금지 명령을 내렸잖아. 겁먹어서 도망치는 거지. 저는 애써 합류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라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에요. 저 표정은.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데요? 포기가 아니에요. 결별이에요. 미련 자체를 끊어버린 사람들의 표정이에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첸 분석관, 또 감상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요? 그들이 떠나면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그들이 두고 간 장비와 데이터, 이제 전부 우리 거예요. 하지만 인텔팀이 내일 아침에 들어갑니다. 340명의 박사급 엔지니어들이요. 한국인들이 4년간 한 일을 그들은 일주일이면 따라잡을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마지막 버스의 문이 닫혔습니다. 버스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향해 한 남자가 버스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서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가 욕설이라도 내뱉을 줄 알았습니다. 분노의 주먹이라도 휘두를 줄 알았죠. 하지만 그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공장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마치 이미 끝난 관계를 바라보듯 미련 없이, 건조하게, 그리고 버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눈빛.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 지독한 무관심. 묘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국장님. 오퍼레이터가 불렀습니다. 인텔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내일 아침 7시 공장 진입 예정이랍니다. 좋아. 예정대로 진행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상황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고 저와 당직 요원 몇 명만 남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습니다. 카페인이 필요했습니다. 내일이면 인텔이 공장을 인수하고 일주일 안에 생산이 재개될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그때 제 시선이 모니터 구석에 머물렀습니다. 텍사스 공장 내부 CCTV 화면이었습니다. 텅 빈 클린룸, 천장에 매달린 로브 팔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형광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수천 대의 기계가 주인 없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장이라는 하드웨어는 그대로인데 그 안을 흐르던 무언가가 빠져나간 느낌. 마치 심장은 있지만 피가 없는 것처럼.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피곤해서 헛생각이 드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인텔 진입 결과 보고해. 문제없을 거야. 알겠습니다. 저는 상황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의 비상등이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경고처럼 느껴진 건 기분 탓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72시간, 아직 68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승리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때까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인들이 빈손으로 떠난 이유를 그들이 가져갈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져가지 않아도 우리가 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요한 철수가 패배자의 백기가 아니라 승리자의 여유였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8시간을 푹 잤습니다. 악몽도 없이 그것이 제 인생 마지막 편안한 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14분. 저는 NSC 상황실 중앙 콘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 16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중 가장 큰 화면에는 텍사스 테일러 공장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인텔 선발대가 진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장 연결됩니다. 오퍼레이터가 말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클린룸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방진복을 입은 인텔 엔지니어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인텔 반도체 제조 부문 수석 부사장 로버트 첸이었습니다. MIT 재료공학 박사, 인텔 25년 경력, 업계에서 실리콘의 마법사라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이죠. 맥콜리스터 보좌관, 로버트 첸입니다. 현장 진입 완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상보다 좋습니다. 한국인들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갔더군요. 장비 손상 흔적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잠금도 없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오늘 오후면 첫 번째 웨이퍼를 돌릴 수 있을 겁니다. 내일 아침이면 정상 가동이요. 훌륭합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인텔이었습니다. 340명의 박사급 엔지니어들, 세계 최고의 두뇌 집단, 한국인 6,200명이 빠져도 끄떡없습니다. 첫 생산 결과 나오면 즉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시계를 봤습니다. 72시간 중 14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그로부터 6시간 후 오후 1시 23분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텍사스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맥콜리스터입니다. 보좌관님 로버트 첸입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아침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갈라지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로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수율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첸 박사. 0%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해보세요. 수율 0%입니다. 웨이퍼 쉰장 전량 폐기입니다.
심장이 쿡 내려앉았습니다. 0%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장비 고장입니까? 아닙니다. 장비는 정상입니다. 모든 센서가 녹색불입니다. 매뉴얼대로 완벽하게 세팅했습니다. 온도 23.0도, 습도 45%, 노광시간 0.038초. 터디 하나 안 틀렸습니다. 그런데 왜 0%가 나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로버트 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경력의 베테랑이 떨고 있었습니다. 웨이퍼를 꺼내봤습니다. 퇴로 패턴이 아예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새겨지긴 했는데 전부 어긋나 있습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그린 것처럼요. 어긋나다니요. 오버레이 정밀도가 15.2나노미터입니다. 저는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알았습니다. 3나노 공정에서 허용 오차는 1.5나노미터 이하, 15.2나노미터는 20년 전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분석 중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게 정상인데 결과물만 쓰레기입니다. 마치 기계가 우리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세팅을 재점검하고 처음부터 이미 3번 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첸 박사,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당신은 인텔 최고의 엔지니어입니다.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걸 당신이 못한다고요. 보좌관님. 로버트 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도 믿기 싫습니다. 하지만 이건 장비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매뉴얼에 없는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뉴얼에 없다니요. 반도체 제조가 무슨 흑마술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통신이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인텔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작에서 자신감은 사라지고 당혹감만 가득했습니다. 수율 0%,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72시간이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제 커리어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텔 최고의 엔지니어가 기계를 돌릴 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오후 4시. 저는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는 인텔 CEO 패트릭 겔싱어, 독일 자이스 광학연구소장 한스 슈나이더 박사, 일본 도쿄 일렉트론 기술 총괄 다나카 히로시, 그리고 네덜란드 에저멜 원격 지원팀장 피터 반덴베르, 세계 반도체 장비업계의 빅사가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로버트 첸이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실패한 웨이퍼들의 현미경 사진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회로 패턴이 전부 어긋나 있습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첫째, EUV 광원의 초점 이탈. 둘째, 웨이퍼 스테이지의 미세 진동. 셋째, 감광액 도포 불균일. 그건 기초적인 문제 아닌가? 겔싱어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매뉴얼대로 완벽하게 세팅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초보자 수준입니다. 매뉴얼 값이 틀렸을 가능성은 한스 슈나이더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이스에서 30년간 반도체 광학 장비를 연구한 세계적 권위자였습니다. 그럴 리가요? 이 매뉴얼은 SML 본사에서 제공한 공식 문서입니다. 잠깐,
슈나이더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과거 로그를 확인해 봤습니까? 한국인들이 실제로 사용한 세팅값 말입니다. 로버트 첸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렌즈 각도입니다. 매뉴얼에는 0.000도 완벽한 수직으로 세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0.017도 틀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0.017도 슈나이더 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오류입니다. 광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렌즈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초점이 흐트러집니다. 왜 일부러 틀어놓았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수정했습니다. 0.000도로 완벽하게. 당연하죠. 그게 과학입니다. 슈나이더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로버트 첸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0.000도로 맞추자마자 수율이 0%로 떨어졌습니다. 화상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다나카 히로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도쿄일렉트론에서 40년간 반도체 장비를 만들어 온 일본 최고의 엔지니어였습니다. 0.017도가 의도적이었다는 겁니까?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왜? 무슨 이유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따지고 지금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슈나이더 박사, 당신이 직접 가서 봐주시겠습니까? 슈나이더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텍사스에 도착합니다. 다나카 시도요? 알겠습니다. 우리 팀 최정예 5명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투입됩니다. 분명 해결될 겁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백지수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좌관님.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습니다. 0.017도. 그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일부러 렌즈를 틀어놓았을까요? 실수. 아니면 의도. 그때 사라 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버튼 누르기가 아닙니다. 장인이 도자기를 빚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반도체 제조는 과학입니다. 데이터와 공식의 영역입니다. 감각이나 손맛 따위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스 슈나이더 박사와 다나카 히로시가 텍사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독일에서 5명, 일본에서 5명, 네덜란드에서 3명의 전문가가 합류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장비 업계의 올스타 팀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그들이 공장에 진입했습니다. 오전 11시, 장비 점검 완료. 하드웨어 이상 없음. 오후 12시, 소프트웨어 점검 완료. 코드 변조 흔적 없음. 오후 1시, 새로운 세팅 값으로 생산 시작. 저는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슈나이더 박사가 직접 EUV 장비 앞에 서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렌즈 각도 0.000도 확인. 광원 출력 275W 확인. 웨이퍼 스테이지 안정화 확인.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과학이 시작됩니다. 한국인들의 미신 같은 세팅은 잊어버리세요.
첫 번째 웨이퍼가 투입되었습니다. 노광 공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5분 후, 웨이퍼가 나왔습니다. 검사 장비로 이동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가 현미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뭡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율 0%입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웨이퍼가 아예 깨져서 나왔습니다. 저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은 세계 최고의 광학 전문가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슈나이더 박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수치가 완벽합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쓰레기입니다. 이건 마치 뭡니까? 마치 기계가 주인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 아니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 순간 옆에서 다나카 히로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스 누출, 3번 챔버가스 누출 감지.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삐삐삐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불선 농도 상승 중, 전원 대피, 화면 속에서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쿵 묵직한 폭발음과 함께 화면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챔버 압력 과다, 열 폭주 시작. 저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투입된 지 불과 3시간. 공장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47분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첫 번째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NSC 상황실에서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16개의 모니터가 동시에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상황 보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3번씩 각 공정 라인 챔버 폭발, 불상가스 누출 중, 현재 농도 치사량의 340%, 오퍼레이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피 상황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비상 환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매뉴얼대로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밸브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쓰던 타이밍과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동으로 여러 시도 중입니다. 하지만 내부 압력이 너무 높습니다. 강제로 열면 역류할 수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누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산 가스였습니다. 피부에 닿으면 뼈까지 녹이는 맹독성 물질. 텍사스 현장. 응답하라. 저는 마이크에 대고 외쳤습니다. 여기 슈나이더입니다. 갈라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비명소리와 경보음이 뒤섞여 들렸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악입니다. 3번 라인뿐 아니라 5번, 7번 라인도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냉각수 펌프가 말을 안 듣습니다. 왜요? 왜 말을 안 듣습니까? 모릅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정상인데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조종석에 앉아 있는데 비행기가 우리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쿵, 쿵, 쿵 연속으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또 터졌습니다. 9번 라인.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섭씨 850도 돌파. 이대로 가면 전체 공장이 날아갑니다.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방대는 출동 중입니다. 하지만 불선 화재는 물로 끌 수 없습니다. 특수 소화제가 필요한데 도착까지 40분 걸립니다.
40분.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거대한 클린룸이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조 원짜리 장비들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론가스 살포하세요. 그러면 장비가 전부 못 씁니다. 한 대에 4,500영 원짜리입니다. 장비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당장 살포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슈나이더 박사. 알겠습니다. 살포합니다. 쉬이. 화면에 하얀 가스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론가스가 산소를 차단하며 불길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안 됩니다. 내부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할론이 타고 있습니다. 뭐라고? 온도가 1200도를 넘었습니다. 할론의 열분의 온도를 초과했습니다.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1200도, 철이 녹는 온도였습니다. 전원 대피 완료했으니까 확인 중입니다. 현재 96% 대피 완료. 나머지 4%는 구 벌라인 쪽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가스 농도가 너무 높아서 접근할 수 없습니다. 헬기 띄워서라도 구출의 시도 중입니다. 하지만 상공에 유독 가스 기둥이 솟아 있어서 접근이 어렵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첫 번째 폭발로부터 23분. 세계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화면 구석에 뉴스 속보가 떠올랐습니다. CNN 속보 텍사스 반도체 공장 폭발. 유독가스 누출로 반경 5마일 대피령. MBC 속보 삼성 SK 공장 화재. 최소 12명 부상. 인명피해 우려. 팍스 뉴스 속보 트럼프 관세 조치 하루 만에 공장 폭발. 민주당 정권 무능 비판.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터너 보좌관 연결에 잠시 후 터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맥콜리스터 대체 무슨 일이야? CNN에서 생중계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내가 72시간이면 끝난다고 했잖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예상치 못한 변수. 공장이 터지는 게 예상치 못한 변수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노발대발하고 계셔. 지금 당장 상황실로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텍사스 공장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68조 원 그 돈이 23분 만에 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재앙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15분. 저는 백악관 시츄에이션 룸으로 호출되었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싸늘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15명의 참석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앉아. 터너 보좌관이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피고인석 같았습니다. 상황 설명에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열폭주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화재 진압 중이고 유독가스 누출로 반경 8마일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아직 집계 중입니다.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초기 분석으로는 냉각 시스템 타이밍 오류로 그러니까 내 말은 재무장관 리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불러놓고도 기계 하나를 제대로 못 올렸다는 거야.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가. 72시간이면 끝난다고 했지. 지금 몇 시간째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6시간입니다. 26시간 만에 공장을 날려먹었어. 역사적인 기록이야. 맥콜리스터. 그때 오퍼레이터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또 뭐야?
버지니아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버지니아. 텍사스랑 무슨 상관이야? 4시간 전에 인텔과 아즈멀 텍사스 공장 세팅값을 기준으로 전국 데이터 센터의 서버 쿨링 시스템을 원격 업데이트했습니다. 최적화라고 했지만 잠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패치가 전국에 배포됐어. 예, 미동부 주요 데이터 센터 87개소에 적용됐습니다. 저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의 서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과열되고 있습니다. 삐삐삐삐삐 회의실의 모든 전화기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입니다. 중앙 서버 과열로 시스템 셧다운. 월스트리트에서 연락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시스템 먹통. FBI입니다. 범죄 데이터베이스 접속 불가. 9.11 콜센터에서 긴급 연락. 신고 접수 시스템 마비. 터너 보좌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공장 하나 터진 게 왜 전국으로 퍼져?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인들이 빈손으로 떠난 이유. 그들이 아무것도 안 챙긴 이유. 가져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손끝에 담긴 감각.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미세한 조정각. 매뉴얼에는 적히지 않은 수천 가지의 노하우. 그것이 없으면 기계는 그냥 고철덩어리였습니다. 아니, 고철보다 못했습니다. 폭탄이었습니다. 피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야? 터너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1200조 원입니다. 주식시장 폭락품까지 합치면 오퍼레이터가 말을 멈췄습니다. 얼마야? 1800조 원입니다. 회의실이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1800조 원. 미국 연간 국방 예산의 2배가 넘는 금액이 하루 만에 증발했습니다. 맥콜리스터. 터너 보좌관이 천천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책임져야겠어. 오후 5시 대통령이 시츄에이션 룸에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기립했지만 평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실룩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앉아 대통령이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맥콜리스터. 72시간이면 끝난다고 했지. 예, 대통령님. 하지만 예상치 못한. 대통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쿵 우물컵이 튀어 올랐습니다. 내가 뭘 예상하라고 했어? 한국이 꼬리 내리는 걸 예상하라고 했어? 아니면 미국이 불바다가 되는 걸 예상하라고 했어? 죄송합니다. 죄송해. 죄송하면 1800조가 돌아와. 대통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멈췄어. 펜타곤 시스템이 먹통이야. 내 지지율이 오늘 하루만 18% 빠졌어. 그런데 내가 해줄 말이 죄송해.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해결책이 뭐야? 터너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현재 인텔과 전 세계 전문가들이 복구 작업 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최소 36개월입니다. 36개월. 대통령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3년 동안 미국이 멈춰 있으라고. 그동안 내 임기는 끝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사용하던 세팅값을 역추적하는 데만 6개월. 그걸 우리 엔지니어들이 습득하는 데 12개월. 실제 적용하고 검증하는 데 18개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잖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 한국에 요청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요청. 우리가 방금 걔네한테 관세폭탄 던지고 쫓아냈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굴욕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 거잖아.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30초. 대통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맥콜리스터, 너는 이 사태의 책임자야. 법무부에서 조사가 들어갈 거야. 각오해. 예, 대통령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터너. 한국 대통령실에 연락해. 내가 직접 통화하겠어. 터너 보좌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이요. 달리 방법이 있어. 지금 미국이 멈춰 있는데? 대통령이 쓰디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화해. 그리고 통역 필요 없어. 영어 하는 사람 연결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한국을 무시한 것, 기술을 과소평가한 것, 아니면 처음부터 이 계획을 세운 것.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법무부였습니다. 맥콜리스터 보좌관님, 잠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맥콜리스터입니다. 반역죄 예비조사 통보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법무부에 출석해 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반역죄.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72시간이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제 인생이.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NSC 건물제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법무부 출석 요구서, FBI 조사, 통보문, 그리고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TV를 켜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오늘 발생한 전국적 시스템 마비 사태의 책임자로 백악관 NSC, 경제안보 선임 보좌관, 브라이언 맥콜리스터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반역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브라이언, 무슨 일이야? TV에서 당신 얼굴이. 지금 통화하기 어려워. 집에 기자들이 몰려왔어.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어.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실수. 반역죄라는데? 반역죄가 뭐야? 브라이언.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상용으로 넣어둔 호신용 권총이 있었습니다. 저는 권총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서. 아니, 오늘은 그 불빛마저 절반이 꺼져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재앙 때문에 1800조 원, 수천 명의 실직자, 유독가스를 마신 시민들, 전국의 마비된 병원, 경찰서, 소방서, 그 모든 것의 책임이 제게 있었습니다. 일은 2시간이면 끝납니다.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기계 버튼이나 누르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협박하면 굴복합니다. DNA에 새겨진 겁니다.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권총을 들어 관자놀이에 갖다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감옥에서 썩는 것보다, 매국노라는 낙인을 안고 사는 것보다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힘을 주려는 순간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FBI, 기자, 아니면 똑똑, 다시 노크 소리. 너무나 정중하고 차분한 소리였습니다. 체포하러 온 사람의 노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권총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역광 때문에 처음에는 실루엣만 보였습니다. 감색 양복을 입은 백발의 동양인 노인이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맥콜리스터 보좌관이십니까?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하지만 억양에서 한국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삼성전자에서 왔습니다. 노인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수입니다. 이재용 회장님의 특사로 왔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특사요. 지금 이 상황에 삼성이 저한테 특사를 보냈다고. 박진수라는 노인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좌관님을 구하러 왔습니다. 저를 구하러요? 예, 그리고 미국도요. 그는 서류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순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손이 내밀어졌습니다. 제가 72시간 안에 무릎 꿇리겠다고 장담했던 그 나라에서 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박진수. 그 이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해 시절 작성한 한국 반도체 산업 보고서에서 본 적이 있었죠. 1987년 삼성기업 공장 1기 라인 가동 당시 현장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40년간 한국 반도체의 모든 굴곡을 함께한 전설적인 인물. 업계에서는 그를 반도체의 신이라 불렀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권했습니다. 박진수 고문은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라도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가 낡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최신형 노트북이 아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키보드 자판이 반들거리는 10년은 좋게 된 듯한 구형 삼성 노트북이었습니다. 그걸로 뭘 하시려고요? 저는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최고 전문가들이 슈퍼컴퓨터를 돌려도 못 잡은 문제입니다. 그 낡은 노트북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박진수 고문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깊은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요? 한스 슈나이더 박사가 렌즈 각도를 0.000도로 맞췄다면서요. 예, 매뉴얼대로요. 완벽한 수직이죠. 왜 그랬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0도가 정확한 값이니까요. 0.017도는 오차잖아요. 박진수 고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연민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 부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텍사스 오스틴 근처 아닙니까? 그 땅 밑에 뭐가 있는지는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석회암층입니다. 그리고 3마일 떨어진 곳에 화물철도가 지나가죠. 하루에 47번. 그게 무슨 상관이? 철도가 지나갈 때마다 석회암층을 통해 미세한 진동이 전달됩니다. 진폭 0.003mm. 인간은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3나노 공정의 EUV 장비는 느낍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진동이 렌즈에 영향을 줍니다. 정확히 0.017도만큼 흔들리죠.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들은 처음부터 렌즈를 0.017도 반대 방향으로 틀어놨습니다. 진동과 상쇄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면 슈나이더 박사가 0도로 맞춘 순간 진동이 고스란히 웨이퍼에 전달됐습니다. 그게 수율 0%의 원인입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런 게 매뉴얼에 왜 안 적혀 있습니까? 적을 수가 없습니다. 매뉴얼은 표준 환경을 가정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의 공장은 전부 다릅니다. 텍사스는 텍사스대로, 평택은 평택대로, 시안은 시안대로. 각각의 땅, 공기, 습도, 심지어 계절에 따라 수백 가지 변수가 달라집니다. 박진수 고문이 노트북을 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변수들을 파악하는 데 4년이 걸렸습니다. 텍사스 공장에 파견된 6,200명의 엔지니어들이 매일 기록하고, 실험하고, 실패하면서 쌓아온 데이터입니다. 그건 서버에 저장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손끝에, 감각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시간만 있었다면요. 36개월. 아니, 48개월이면 당신들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박진수 고문이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검은 화면에 녹색 글자들이 빼곡히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텍사스 공장 복구 패치입니다. 용량 3.8MB. 3.8MB.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텔이 만든 복구 패치는 47GB였습니다. 그런데 3.8MB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47GB는 모든 변수를 다 넣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핵심만 넣었습니다. 텍사스 공장에 맞는 283개의 오프셋 값,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박진수 고문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용 회장님과 트럼프 대통령님이 직접 통화하셔야 합니다. 저는 침을 꿀떡 삼켰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이요. 예, 그리고 회장님께서 제시하실 조건을 수락하셔야 합니다. 어떤 조건인데요? 박진수 고문이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합의 조건. 미행정부는 행정명령 제47호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모든 관세를 원상복구한다. 미행정부는 한국 반도체 기술의 독자적 주권을 영구히 인정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의 기술 이전 강요도 하지 않는다. 한국 엔지니어 전원에게 외교관급 비자를 발급하고 미국 내 모든 수사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브라이언 맥콜리스터 보좌관에 대한 모든 형사 기소를 즉각 취하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공식 사과한다. 저는 네 번째 조항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저를 살려주신다고요? 회장님 말씀이 그랬습니다.
기술을 몰라서 실수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건 정의가 아니라고요. 배움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72시간 안에 무릎 꿇리겠다고 장담했던 사람들이 지금 저를 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왜 저를 살려주시는 겁니까? 보좌관님. 박진수 고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쪽을 택했을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분 후 백악관 시츄에이션 룸,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스피커폰 모두, 방 안에 15명, 전원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재용 회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트럼프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래를 앞둔 사업가의 날카로움 대신 무언가를 구걸하는 사람의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현재 상황은 알고 계시죠? 예,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내뱉는 대통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굴욕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도움이? 공장을 살려주십시오. 서버를 복구해 주십시오. 지금 미국이 멈춰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님, 이재용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우리 엔지니어들이 텍사스 공장을 떠날 때 대통령님께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봤습니다. 한국은 선택해야 한다. 미국의 파트너로 남을 것인가? 적으로 돌아설 것인가? 대통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우리는 파트너가 되고 싶었습니다. 40년간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파트너는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파트너는 존중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수 고문이 조건을 전달했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5가지 조건. 그중 5번째, 공개 사과. 5번째 조건은 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미국 동부의 9.11 시스템이 멈춰 있습니다. 누군가 심장마비로 쓰러져도 구급차가 출동하지 못합니다. 병원 시스템도 마비됐습니다. 수술 중인 환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시겠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30초. 대통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락합니다.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대통령님, 박 고문님이 지금 복구를 시작하실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대통령이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맥콜리스터,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예, 대통령님, 내가 살아난 건 저 사람들 덕분이야. 잊지 마.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박진수 고문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상황실의 대형 모니터가 텍사스 공장 메인 서버에 연결되었습니다. 시작합니다. 그가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진행바가 나타났습니다. 복구 패치 업로드 중 3.8MB, 3.8MB. 업로드 완료. 시스템 재구성 중 저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화면 속 텍사스 공장의 경고등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2분 온도 그래프가 급격히 하강했습니다. 1200도에서 800도로, 600도로, 400도로. 3분 가스 누출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4분 37초. 모든 지표가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스템 정상화 완료. 회의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됐다. 됐어. 온도 정상. 압력 정상. 가동 가능.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47GB의 인텔 패치가 3일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3.8MB의 패치가 4분 37초 만에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박진수 고문에게 물었습니다. 인텔은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 기계들은 40년 전 우리 선배들이 처음 만졌을 때부터 사람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흥에서, 평택에서, 그리고 텍사스에서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며 쓰다듬고 달래고 가르쳤습니다. 박진수 고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보좌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버튼을 누르는 오퍼레이터입니다. 하지만 그 버튼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세게 눌러야 하는지를 아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0.017도의 차이. 그건 오차가 아닙니다. 텍사스의 땅과 바람과 진동을 이해한 결과입니다. 그걸 매뉴얼에 적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감각으로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기술의 주인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걸 잊으면 아무리 강한 나라도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워싱턴 케네디 센터 한미경 재협력 협정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양국의 우호를 다지는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미국의 항복조 인식이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지난주 미국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가진 자가 승리한다고 믿었습니다. 돈으로 기술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틀렸습니다. 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술은 기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존중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자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파트너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다르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맨 뒷줄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반역죄로 감옥에 갈 뻔했습니다. 아니, 스스로 목숨을 끊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자유로운 몸으로. 제 옆에 박진수 고문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오늘 이후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공직은 그만둬야겠죠. 누가 저를 믿겠습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요? 뭔데요? 삼성에서 자문역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를요? 제가 당신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요. 그래서입니다.
박진수 고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깁니다. 그리고 적이었던 사람이 아군이 되면 더 강해지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기억하세요. 뭔데요? 기술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면 기술이 따라옵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기술이 떠납니다. 이번에 배운 게 그거 아닙니까? 그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연단을 바라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72시간이면 끝난다고 했다. 정말 끝났다. 네, 오마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택에서 이천에서 용인에서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0.017도의 차이를 감지하고 3.8메가바이트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 그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트럼프도 그 어떤 강대국도 꺾을 수 없는 힘,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40년간 쌓아온 땀과 눈물과 진력.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